나는 로또 1등에 당첨되어 750억 원을 받게 되었다. 3살 배기 아들을 품에 안고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사무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남편과 그의 내연녀가 나누는 은밀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한 유일한 행동은 미소를 짓는 것뿐이었다. 그들을 파멸로 이끌 미소였다. 내 이름은 이리나, 나이는 32살이다.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손을 저으며 환하게 웃었다.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어서요. 계속 일 보세요. 나는 이 특별한 순간을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750억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 태고의 얼굴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우리는 결혼 5년 차였고 3살 된 아들 박안드레가 있었다. 안드레는 나에게 태양이었고 내 삶의 전부였다. 안드레가 태어난 후 나는 사무직 일을 그만두고 아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우리만의 작은 보금자리를 가꾸는데 전념했다. 경제적인 부분은 남편 태고가 책임졌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다. 주말까지도 고객을 만나고 계약을 성사시키느라 바빴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내가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때때로 태고는 업무 스트레스로 짜증을 냈지만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넘어갔다. 모든 부부에게는 좋은 시절과 힘든 시절이 있다고 생각했다.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아낀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믿었다. 태고는 회사가 신생 기업이라 모든 수익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했기에 우리에게 저축은 거의 없었다. 나는 그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고 서울에는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평소처럼 아들에게 아침을 먹인 후 나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안드레는 거실에 앉아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청소를 하다가 전날 장 보러 갔다가 급하게 샀던 로또 용지가 장바구니 수첩에 끼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로또는 시장에 갔을 때 샀던 것이다. 소나기가 쏟아져 작은 복권방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 복권방의 박 할머니는 아주 연로하셨는데 애처로운 표정으로 내게 복을 빌어준다며 한 장만 사달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이런 사행성 게임을 전혀 믿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안쓰러워 자동 번호로 한 장을 샀다. 우리 가족과 관련된 숫자들, 내 생일, 태고의 생일, 안드레의 생일, 그리고 우리 결혼 기념일을 무작위로 조합해서 말이다. 이제 와서 그 용지를 보니 웃음이 나왔다. 아마 버려야 할 쓰레기겠지만 운명처럼 휴대폰을 열어 동행복권 사이트에 들어가 장난삼아 확인해 보았다. 어젯밤 추첨 결과가 화면에 떴다. 나는 번호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하나씩 5, 12, 23.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내 손에 들린 로또 용지에도 5, 12, 23이 있었다.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아낀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믿었다. 태고는 회사가 신생 기업이라 모든 수익을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했기에 우리에게 저축은 거의 없었다. 나는 그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했다. 750억. 머릿속으로 0의 개수를 세어보려 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가 핑 돌았다. 내가 정말 로또에 당첨된 것이다. 처음 든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충격이었다. 심호흡을 하자 갑자기 미친 듯한 희열이 가슴속에서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엄청난 행운인가. 나는 부자가 되었다. 내 아들은 빛나는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집을 사주고 최고의 국제학교에 입학시킬 것이다. 그리고 남편 태고, 그는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회사의 부담, 빚,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짜증을 내며 집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의 태고의 얼굴을 상상했다. 그는 나를 힘껏 껴안아 줄 것이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내 사랑, 내 수년간의 희생이 마침내 그의 위대한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단 1초도 더 기다릴 수 없었다. 당장 그에게 알려야 했다. 나는 가방을 들고 로또 용지를 지퍼가 달린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보는 안드레를 안아들었다. 안드레, 우리 아들. 아빠 보러 가자. 엄마가 아빠한테 줄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있어. 아이는 웃으며 내 목을 끌어안았다. 나는 문으로 달려가 택시를 불렀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온 세상이 나를 향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내가 이제 750억 원의 주인이었다.
내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은 그 순간부터 영광스러운 새 장을 열게 될 것이었다. 나는 안드레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안드레, 우리 인생은 바뀌었어, 아들. 택시는 태고의 회사가 있는 작은 사무실 건물 앞에 멈췄다. 그곳은 그의 꿈이었고 나의 자부심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 온갖 서류 작업을 하러 다녔고 밤을 새워가며 초기 계약서의 계산을 도왔다.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안드레를 아는 채 안으로 들어갔다. 나를 아는 젊은 안내 데스크 직원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대표님 뵈러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흥분을 감출 수는 없었다. 네, 엄청난 소식이 있어서요. 사무실에 계신가요? 손님와 계세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가는 걸 못 봤는데. 알려드릴까요? 우리는 결혼 5년 차였고 3살 된 아들 박안드레가 있었다. 안드레는 나에게 태양이었고 내 삶의 전부였다. 안드레가 태어난 후 나는 사무직 일을 그만두고 아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우리만의 작은 보금자리를 가꾸는데 전념했다. 경제적인 부분은 남편 태고가 책임졌다. 그는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다. 나는 대표이사실을 향해 복도를 따라 발끝으로 걸어갔다.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 세게 뛰었다. 내 인생의 남자,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곧 만나게 될 것이었고 그가 상상도 못할 선물을 안겨줄 참이었다. 그의 사무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손을 들어 노크를 하려던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나는 얼어붙었다. 그것은 한 여자의 나지막한 웃음소리, 요염하고 애교 섞인 웃음소리였다. 아, 왜 그래, 자기야. 진심이었어. 그 목소리는 낯익었다. 비즈니스 파트너나 고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멈춰 섰고 불길한 예감이 마음을 덮쳤다. 내 품에 안겨있던 안드레가 옹알이를 했다. 나는 재빨리 그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태고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숨결 하나까지 알고 있는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달콤하고 구슬리는 듯한 톤이었다. 왜 그렇게 서둘러, 내 사랑. 집에 있는 그 촌뜨기 바보랑 정리만 하면 돼. 이거 처리되는 대로 바로 이혼할 거야.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촌뜨기 바보. 그가 나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이혼. 나는 떨면서 한 걸음 물러나 시야에서 벗어난 벽 모퉁이에 숨었다. 안드레는 나의 긴장을 느꼈는지 조용히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여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고 이번에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최베라였다. 태고가 여동생의 친구라고 소개해 주었고 가끔 우리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오던 여자였다. 젊고 예쁘고 말솜씨가 좋은 여자. 나는 심지어 그녀를 좋아했었다. 그래서 당신 계획은? 그게 잘 될 것 같아? 듣자 하니 당신 와이프 비상금 좀 있다던데.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손을 저으며 환하게 웃었다.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어서요. 계속 일 보세요. 나는 이 특별한 순간을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우리가 750억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 태고의 얼굴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다. 옷이 벗겨지는 소리, 쪽소리 나는 키스 소리,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음란한 소리들. 아무리 순진한 나라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 마비된 듯 서 있었다. 주머니 속 750억 원짜리로 또 용지가 갑자기 뜨거운 불덩이처럼 느껴졌다. 아, 세상에. 몇 분 전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쓰라리고 역겨운 진실만이 남았다. 내가 맹목적으로 믿었던 남편이 바로 저 사무실 안에서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옷이 벗겨지는 소리, 쪽소리 나는 키스 소리,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음란한 소리들. 아무리 순진한 나라도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자리에 마비된 듯 서 있었다. 그의 사무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손을 들어 노크를 하려던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나는 얼어붙었다. 그것은 한 여자의 나지막한 웃음소리, 요염하고 애교 섞인 웃음소리였다. 아, 왜 그래, 자기야. 진심이었어. 그 목소리는 낯익었다. 비즈니스 파트너나 고객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나를 제거할 계획. 나는 목구멍으로 차오르는 흐느낌을 참기 위해 입술을 피가 나도록 세게 깨물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내가 침대를 공유하는 남자, 내 아들의 아버지가
나를 촌뜨기 바보, 기생충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안에서는 관계가 끝난 후 다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베라였다. 태고 씨, 회사에 5억 원의 가짜 빚을 만드는 그 계획, 안전한 거 맞아? 난 무서워. 태고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 마, 내 사랑. 회계팀장은 내 사람이야. 가짜 장부, 손실 보고서, 막대한 빚, 전부 준비됐어. 법정에서 회사가 파산 직전이라고 말할 거야. 일이 나는 재무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패닉에 빠져서 망설임 없이 이혼 서류에 서명할걸. 빈털터리로 쫓겨나고 남편이 망했을 때 버리고 떠난 여자라는 오명까지 쓰게 될 거야. 회사의 실제 자산은 이미 어머니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로 다 옮겨놨어. 그 여자는 절대 못 찾아.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랄한가. 그는 단지 이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괴하고 싶어 했다. 내가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고 빈손으로 떠나길 원했다. 그는 자산을 빼돌리고 나를 속이기 위해 모든 단계를 계산해 놓았다. 그를 위한 수년간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잔인한 음모라니. 베라가 웃었다. 정말 나쁘다. 근데 난 그런 점이 좋아. 안드레는? 태고의 목소리가 차갑고 무섭게 변했다. 안드레는 일단 엄마랑 있게 둬. 여자들은 약해서 옆에 아들이 있으면 소란 피우지 못하거든. 우리가 결혼하고 회사가 안정되면 내가 원하면 데려올 거야. 그 마지막 문장은 내 심장을 박살내는 망치와 같았다. 자신의 아들마저 도구, 나중에 버렸다가 회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 보고 있었다. 내 눈물은 멈췄다. 등골을 타고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저 안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남편 태고가 아니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내 어깨에 기대 잠든 안드레를 내려다보았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순진했어. 하지만 걱정 마. 아무도 널 내게서 떼어놓지 못하게 할 거야.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나는 아들을 더 꽉 껴안았다. 주머니 속 750억 원짜리 로또 용지는 더 이상 행운의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무기였다. 나와 내 아들의 구명보트였고 내 복수의 도구가 될 것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들에게 들켜서는 안 되었다. 즉시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나가는 나를 보았다. 어머 사모님, 벌써 가세요? 대표님 못 뵈셨어요? 나는 간신히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걷잡을 수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 집에 지갑을 두고 왔네요. 가지러 가야겠어요. 태고 씨한테는 제가 왔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내일 다시 와서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직원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나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가 다른 택시를 잡았다. 뒷좌석에 앉아 아들을 끌어안자마자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나의 어리석음을 통곡했고 죽어버린 내 사랑을 통곡했다. 내가 세상의 전부라 여겼던 남자의 잔인함에 통곡했다. 차가 출발했고 방금 죽어버린 한 여자와 배신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또 다른 여자를 싣고 달렸다. 그의 계획은 5억 원의 가짜 빚, 나에게는 진짜 750억 원이 있었다. 박태고, 이 길을 선택한 건 너야. 이제 게임을 시작하자.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놀아줄게. 택시는 우리 집 앞 익숙한 골목에 멈춰섰다. 안드레를 안고 차에서 내릴 힘이 거의 없었다. 온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압도적인 충격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다가 돈을 떨어뜨릴 뻔했다. 비틀거리며 안드레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안드레는 내 어깨에서 깊이 잠들어 엄마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아들을 침대에 눕히고 신발을 벗기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어 울음소리를 감췄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울었다.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다. 뜨겁고 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결국 사기극에 불과했던 5년간의 사랑과 내 운명을 통곡했다. 내가 남편이라 부르고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막대한 재산을 안겨주려 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침대에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나를 촌뜨기 바보, 기생충이라고 불렀다. 그는 나를 빈손으로 게다가 5억이라는 가짜빚까지 떠안겨 내쫓으려 잔인하게 계획했다. 5억, 내가 평생 노예처럼 일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는 나를 파괴하고 싶어 했다. 내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기를 바랐다. 왜?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집에서 우리 아들을 돌보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집을 완벽하게 유지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새 립스틱이나 예쁜 블라우스 하나 사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우리 아들을 위해, 어려움에 처했다는 그 회사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의 모든 희생은 그의 눈에는 단지 기생충의 짓일 뿐이었다. 문득 주머니 속 750억 원짜리로 또 용지와 그의 5억빚 계획이 떠올랐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평생 이렇게 비참한 기분은 처음이었다. 만약 오늘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다면, 만약 그의 회사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몇 주 안에 이혼 서류를 받았을 것이다. 5억의 빚에 충격을 받고 그에게 무릎 꿇고 애원하다가 결국 굴욕적으로 쫓겨나 내 아들과 미래를 모두 잃었을 것이다. 생각할수록 눈물은 마르고 그 자리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아니, 분노가 아니었다. 증오였다. 뼛속까지 사무치는 증오. 태고에 대한 내 사랑은 그가 일단 엄마랑 있게 둬. 나중에 내가 원하면 데려올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죽었다. 자기 아들을 물건, 아내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말하는 아빠. 그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다. 그리고 나는 5년 동안 짐승과 함께 살면서도 그걸 몰랐다. 내가 너무 멍청했다. 그는 나를 빈손으로, 게다가 5억이라는 가짜빚까지 떠안겨 내쫓으려 잔인하게 계획했다. 5억, 내가 평생 노예처럼 일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는 나를 파괴하고 싶어 했다. 내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기를 바랐다. 왜?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집에서 우리 아들을 돌보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집을 완벽하게 유지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으며 눈 속의 경멸을 감추기 위해 얼굴을 숙였다. 세후 500억이 넘는 돈을 갖게 될 내가 그의 푼돈을 받아야 했다. 굴욕적이었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참아, 일이나 참아야 해.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았다. 헝클어진 머리, 퉁퉁 부은 눈, 창백한 얼굴. 촌뜨기? 그래, 어쩌면 나는 촌뜨기였을지도 모른다. 단 하나의 사랑을 믿고 충실함의 약속을 믿었으니 촌뜨기였다. 나는 이 당첨금을 가장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수령해야 한다. 내 이름으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혼할 때 태고가 알게 될 것이고 절반을 요구할 권리가 생길 것이다. 이혼 전후에 당첨되더라도 그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계속 연기해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태고와 그 여우 같은 년의 연극이 차질 없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그들이 여전히 내가 조종하기 쉬운 순진한 양이라고 믿게 해야 한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들의 불륜 증거. 태고가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고 탈세를 하고 자산을 빼돌린다는 증거. 그는 5억의 빚으로 나를 파멸로 몰아넣고 싶어 한다. 나는 그가 저지른 실제 범죄로 그를 감옥으로 보낼 것이다. 나는 일어나 찬물로 세수했다. 얼음 같은 물이 나를 완전히 깨웠다. 고통은 여전히 심장에 밝힌 칼처럼 존재했지만 이성이 통제권을 잡았다. 나는 더 이상 몇 시간 전의 일이나가 아니었다. 이제 나는 아들을 지켜야 하는 엄마였고 복수를 준비하는 배신당한 여자였다. 박태고, 이 전쟁을 시작한 건 너야. 이 촌뜨기 바보가 너와 내 내연녀에게 무슨 짓을 할지 지켜봐. 나는 차갑고 단호한 눈빛으로 화장실을 나섰다. 가장 시급한 첫 번째 과제는 로또 용지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당첨금 수령 기한은 단 1년이었다. 기다릴 수는 없었지만 직접 갈 수도 없었다. 갑자기 내 계좌에 막대한 돈이 들어오면 태고가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내 남편이었고 나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그렇게 큰 금융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었다. 게다가 그는 이혼을 계획하며 내 재정 상태를 조사하고 있었다. 내 어떤 움직임이든 의심을 살 수 있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사람이 필요했다. 부모님을 생각했다. 아버지는 정직하고 소박한 분이셨지만 바로 그 정직함 때문에 때때로 말이 많으셨다. 딸이 750억을 가졌다는 걸 알면 기쁜 마음에 이웃에게 자랑하거나 태고가 고향에 찾아가면 쉽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었다. 남은 건 어머니였다. 어머니 김은숙 여사는 평생을 힘들게 일해오신 분이다. 학력은 낮으셨지만 신중하고 입이 무거우며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 어머니는 결코 나에게 해가 될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 어머니만이 나를 도울 수 있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태고는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 소파에 서류 가방을 던지고 넥타이를 풀었다. 오늘 사무실에서 죽는 줄 알았네. 저녁은 준비됐어? 응, 나는 지친 척하며 중얼거렸다. 저녁 준비됐어. 씻고 와서 먹어. 그는 나를 힐끗 보더니 내 눈이 약간 부어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울었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미 대답을 준비해 두었다. 나는 손을 이마에 짚었다.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 몸이 안 좋아. 오후부터 계속. 그리고 덧붙였다. 안드레 데리고 며칠만 시골 엄마 집에 다녀와도 될까? 맑은 공기도 쐬고 싶고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어서. 이것은 시험이었다. 만약 그가 막는다면 나를 감시하고 싶다는 뜻이다. 만약 동의한다면 내가 여전히 자기 손바닥 안에 있다고 확신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며칠 없는 동안 그는 내연녀와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태고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괜찮아. 며칠 푹 쉬고 와.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너희 데리고 어디 가지도 못했네. 자, 이거 경비에 보탰어. 그는 지갑에서 몇 장의 지폐, 약 10만 원을 꺼내주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미 대답을 준비해 두었다. 나는 손을 이마에 짚었다.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봐. 몸이 안 좋아. 오후부터 계속. 그리고 덧붙였다. 안드레 데리고 며칠만 시골 엄마 집에 다녀와도 될까? 맑은 공기도 쐬고 싶고 엄마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어서. 이것은 시험이었다. 만약 그가 막는다면 나를 감시하고 싶다는 뜻이다. 만약 동의한다면 내가 여전히 자기 손바닥 안에 있다고 확신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내가 며칠 없는 동안 그는 내연녀와 더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손자를 보자마자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다. 달려와 우리를 맞이하셨다. 내 딸, 온다고 말도 없이. 박서방은 어쩌고? 안 데려다 줬어? 하지만 이 순간부터 그 촌뜨기 바보는 죽었다. 나는 살아야 했다. 내 아들을 위해 살아야 했다. 안드레는 내 인생이었다. 태고 같은 괴물에게 절대로 아들을 빼앗길 수 없었다. 그는 내가 빈털터리가 되기를 원했다.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것이다. 그는 가짜 장부로 게임을 하고 싶어 했다. 나는 그와 훨씬 더 큰 게임을 할 것이다. 밤이 되어 아버지가 이웃집 저녁 식사에 가시고 안드레가 잠든 후 작은 부엌에 우리 둘만 남았다. 나는 어머니의 다리를 붙잡고 무릎을 꿇은 채 울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울었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엄마, 태고 씨가 바람났어. 내연녀가 있어. 어머니는 충격에 국자를 떨어뜨리셨다. 뭐? 무슨 소리야? 박서방처럼 착한 사람이. 나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착하지 않아, 엄마. 괴물이야. 그 베라라는 여자, 여동생 친구라고 했던 그 여자랑 놀아나고 있어. 내가 사무실에서 그들을 목격했어. 그들은 이혼을 계획하고 있고 나한테 5억의 빚을 떠넘겨서 빈손으로 쫓아내고 내 아들까지 빼앗으려고 해.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창백한 얼굴로 싱크대에 기댔다. 그녀는 누구보다 딸을 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심각한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 어머니의 분노가 폭발했다. 세상에, 그 인간 말종, 그 짐승 같은 놈. 너 같은 아내와 아들을 두고 내가 서울로 쳐들어가서 그녀 눈을 뽑아버리고 그 망할 내 남편 놈이랑 단판을 짓고 올란다. 안 돼, 엄마. 나는 재빨리 막았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내가 모든 걸 잃어. 정말 안드레까지 잃게 된단 말이야. 엄마. 나는 절망 가득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 제발 나를 도와줘야 해. 엄마만이 나와 내 아들을 구할 수 있어. 나는 셔츠 주머니에서 여러 겹의 종이로 싼 물건, 로또 용지를 꺼냈다. 그것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엄마, 나 로또 1등에 당첨됐어. 750억 원이야.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용지를 보았다가 나를 보았다. 내가 충격으로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다. 리나야, 내 딸,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안 돼, 엄마. 나는 재빨리 막았다. 지금 소란을 피우면 내가 모든 걸 잃어. 정말 안드레까지 잃게 된단 말이야. 엄마. 나는 셔츠 주머니에서 여러 겹의 종이로 싼 물건, 로또 용지를 꺼냈다. 그것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엄마, 나 로또 1등에 당첨됐어. 750억 원이야. 나는 어머니를 힘껏 껴안았다. 그 작은 부엌에서 우리 두 여자,
이제 거대한 비밀을 공유하게 되었다.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비밀을. 나는 모든 단계를 꼼꼼하게 설명했다. 먼저 동행복권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했다. 서류 작업을 할 날짜를 잡고 신분증을 가져가야 했다. 그곳에 도착하면 익명을 요청할 수 있었다. 은행 송금으로 돈을 받고 싶다고 말하면 되었다. 나는 이미 어머니를 위해 새 유심칩을 준비해 두었고, 다음 날 아침 태고가 절대 의심하지 않을 은행에 가서 새 계좌를 개설해 드릴 것이었다. 세금을 제외한 약 580억 원의 돈은 그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고, 내가 필요한 날을 기다릴 것이다. 고향에서 3일을 보낸 후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안드레를 데리고 서울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마스크를 쓰고 완벽하게 변장한 채 농협은행 본점으로 가셨다. 모든 서류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돈은 그녀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무기는 장전되었다. 이제 나의 전쟁터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나는 일부러 늦은 시간에 태고가 이미 퇴근했을 때 집에 도착했다. 여행 후 지치고 연약한 아내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다. 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태고가 보였다. 그는 아들을 안아주러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를 쳐다보며 물었다. 왔어? 괜찮아? 나는 간신히 걷는 척하며 안드레를 안았다. 이제 좀 나아졌어. 안드레가 낯설어해서 잠을 잘 못 잤어. 나는 안드레를 바닥에 내려놓았고 아이는 아빠에게 달려가 안아달라고 졸랐다. 태고는 마지못해 아이를 안아들고 뺨에 재빨리 뽀뽀한 후 다시 내려놓았다. 저기 가서 놀아. 아빠 텔레비전 보게.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으로 그 광경을 보았지만 재빨리 감정을 억눌렀다. 조용히 침실로 짐을 옮겼다. 태고가 나를 따라 들어와 침실 문을 닫았다. 나는 그가 무슨 짓을 할까봐 겁이 났지만 아니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시작이군. 나는 생각했다. 이제 시작할 거야. 일이나.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불렀다.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나는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척했다. 무슨 일이야, 여보? 회사에 또 문제 생겼어? 태고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수없이 연습하는 것을 보았던 한숨이었다. 너무 힘들어, 여보. 솔직하게 말할게. 가장 큰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했어. 방금 수입한 자재는 세관에 묶여 있고 돈을 구할 수가 없어. 나 파산 직전이야. 나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내 연기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설득력이 있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이제 어떡해, 여보? 태고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신문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사방에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어. 친구들한테는 다 빌렸고 이제 은행밖에 안 남았는데 담보를 요구해. 우리 집은 아직 대출이 남았고 생각났어. 그는 말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처럼 망설였다. 내가 너한테 맡겨뒀던 그 비상금 말이야. 몇 천만 원은 될 텐데. 아니, 아직 가지고 있지? 결정적인 질문이 나왔다. 내가 그의 사무실 문 뒤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았다. 심장이 두려움이 아닌 흥분으로 빠르게 뛰었다. 연극은 시작될 것이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죄책감 가득한 낮은 목소리로 손을 비비꼬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 태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안하다니 뭘 했는데 설마.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은 놀랍도록 쉽게 흘러나왔다. 나 이제 하나도 없어. 다 썼어 여보. 뭐라고? 태고가 소리쳤다. 그는 내 어깨를 잡고 세게 흔들었다. 무슨 소리야? 어디에 썼는데? 몇 천만 원이었잖아? 내가 비상시에 쓰라고 보관하라고 했잖아. 육체적인 고통은 내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흐느끼며 더듬거리며 내 이야기를 했다. 안드레 때문이야. 애가 계속 아팠어. 너무 안쓰러워서. 아이들 교육보험이 아주 좋다고 들었어. 여보. 아플 때 건강도 지켜주고 나중에 대학 갈 돈도 모아준다고.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돈을 전부 모아서 20년 납입 플랜으로 보험을 들어줬어. 나는 눈물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흐느꼈다. 당신 기분 좀 나아지고 일 잘 풀리면 말하려고 했어. 회사가 그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 내가 잘못한 거지, 여보? 미안해. 난 그냥 우리 아들 미래를 보장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나는 분명히 보았다. 태고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안도감, 어쩌면 기쁨의 빛을. 그는 믿었다. 그의 멍청한 아내인 내가 방금 자신의 마지막 퇴로를 끊어버렸다고 믿었다. 그 돈은 한 번 보험에 투자되면
사실상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혼 시 쉽게 인출해서 분할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놓아주고 한숨을 쉬었다. 고통과 실망의 표정으로 이마를 짚고 관자놀이를 마사지하는 척했다. 세상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돈은 회사를 살릴 돈이었어. 왜 나한테 먼저 물어보지 않았어? 이제 다 틀렸어. 돈도 잃고 회사도 거의 망하게 생겼잖아. 그는 방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투덜거렸다. 헌신적인 남편, 불쌍한 대표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다. 미안해. 몰랐어. 이제 어떡하지? 혹시 내가 고향에 가서 부모님께 돈을 빌려볼까? 됐어. 태고가 즉시 잘라 말했다. 내 부모님 시골에서 돈이 어디 있어? 땅을 다 팔아도 안 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어쩔 수 없지. 그는 침대에 주저앉아 완전히 낙담한 표정을 지었다. 너는 집에만 있으니 세상 밖이 얼마나 잔인한지 전혀 모르는구나. 그냥 둬.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하고 그는 일어나 재킷을 들고 나갔다. 바람 좀 쐬고 올게. 집에 있으니 답답해 죽겠네. 문이 세게 닫혔다. 그의 오토바이가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베라에게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나를 속인 것을 축하하러 가는 길일 것이다. 나는 즉시 울음을 그쳤다. 눈물을 닦자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박태고, 넌 훌륭한 배우야. 하지만 나도 방금 연기에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건 모르겠지? 이 연극, 우리 아직 한참 동안 해야 할 거야. 네가 날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해? 아니, 넌 방금 내가 파놓은 함정에 발을 들인 거야. 그날 밤 태고가 바람을 쐬러 나간 후 나는 그게 내연녀를 만나러 간 것임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집안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워졌다. 태고는 일부러 더 늦게 집에 들어왔고 항상 어둡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숨을 더 자주 쉬었고 때로는 이번엔 망했어. 정말 망했어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는 회사가 정말로 파산 직전이며 자신이 무너져가는 경력을 어깨에 짊어진 불쌍한 남편이라는 생각을 내 머릿속에 심어주려고 애썼다. 그리고 나는 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더 간단하고 저렴한 음식을 요리하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모든 지출을 줄였고 집에서는 가장 낡은 옷을 입고 항상 슬프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녔다. 연민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보험 사건 이후 나의 내가 잘못했어라는 표정은 그를 더욱 만족시켰다. 그는 내가 완전히 그의 함정에 빠졌다고 믿었다. 적절한 때라고 느꼈을 때 안드레가 잠든 어느 날 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발코니에서 허공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여보, 내가 부드럽게 불렀다. 그는 깜짝 놀라 짜증스럽게 돌아섰다. 왜? 귀찮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보험 사건 이후 나의 내가 잘못했어라는 표정은 그를 더욱 만족시켰다. 그는 내가 완전히 그의 함정에 빠졌다고 믿었다. 적절한 때라고 느꼈을 때 안드레가 잠든 어느 날 밤 나는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발코니에서 허공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태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는 그 말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보, 만약 내가 회사에 가서 당신이랑 같이 일하게 해주면 안 될까? 내 질문에 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담배를 끄고 마치 내가 방금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완전히 나를 향해 돌아섰다. 뭐라고 했어? 네가 회사에서 일한다고? 그는 경멸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다. 너 몇 년 동안 집에만 있었잖아. 뭘 할 줄 아는데? 방해만 될 거야. 회사가 네가 원할 때 드나드는 시장인 줄 알아? 나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런 반응을 예상했다. 알아. 내가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일 안 한 지 오래된 거 알아. 하지만 청소도 할 수 있고 커피도 타드리고 복사도 하고 사무실 정리도 할 수 있어. 뭐든지 할게. 월급도 필요 없어. 나는 일어나 그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제발 가게 해줘. 적어도 회사는 청소부 한 명 인건비는 아낄 수 있잖아.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 짐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 싶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신이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는 걸 보는 거 못 견디겠어. 제발 이걸 내 실수를 만회할 기회라고 생각해줘. 태고는 여전히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손을 뿌리쳤다. 그는 계산하고 있었다. 내 존재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지만 내가 공짜로 일하겠다는 생각과
실수를 만회하려는 겸손한 태도가 아마 그를 기쁘게 했을 것이다. 게다가 회사에서 나와 그의 내연녀의 코앞에 나를 두는 것이 나를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내가 주저없이 서명하도록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나에게 이중의 굴욕을 안겨주고 싶었다. 한참 후에 그는 혀를 찼다. 좋아. 네가 원한다면 난 괜찮아. 하지만 경고하는데 거기는 우리 집이 아니야. 불평 없이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회사에서 집안 문제나 애 얘기는 꺼내지 마. 알았어? 나는 마치 금이라도 딴 것처럼 기뻐하며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아요. 고마워요, 여보.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뭐든지 잘할게요. 그럼 안드레는? 그가 물었다. 그것도 생각했어요. 아침에 회사 근처 사립 어린이집에 맡기고 오후에 데리러 갈게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태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월요일부터 시작해. 그리고 촌스럽게 입어서 다른 사람 창피하게 만들지 마. 그렇게 말하고 그는 일어나 침실로 가버렸고 나 혼자 발코니에 남겨졌다. 나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그것은 굴욕의 눈물이 아니라 성공적인 첫걸음의 눈물이었다. 박태고, 호랑이 굴의 문을 열어준 건 너야. 내가 온순한 양인 줄 알겠지만 네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걸 폭로하러 들어왔다는 건 모르겠지? 다음 월요일. 나는 회사에서 두 블록 떨어진 사립 어린이집에 안드레를 맡겼다. 나에게 매달려 오는 아이를 보니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그에게 약속했다. 안드레, 얌전히 엄마 기다려. 엄마 일하고 데리러 올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삶을 살게 해준다고 약속할게. 나는 일부러 가장 낡은 옷을 골라 입었다. 이미 누렇게 변한 흰 셔츠와 빛바랜 검은 바지. 머리는 질끈 묶고 화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거울 속에 나는 완벽한 촌뜨기의 모습이었다. 그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다. 회사에 들어서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며칠 전에 그 안내 데스크 직원이었다. 나를 보고 그녀는 놀랐다. 어머 사모님,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대표님께서 청소 일자리를 마련해 주셔서요. 여직원은 눈을 동그랗게 떴고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동정으로 바뀌었다. 분명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이 틀림없었다. 물론 파산 직전의 대표, 빚을 갚기 위해 아내가 공짜로 일하러 와야 했다는 이야기는 태고가 직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지어낸 감동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태고가 사무실에서 나왔고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베라가 있었다. 그날 그녀는 몸매를 드러내는 와인색의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웨이브진 머리, 완벽한 화장, 그리고 값비싼 향수를 뿌리고 있었다.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은 성공한 커플처럼 보였고 사무실 구석에 있는 나는 하녀처럼 보였다. 태고는 헛기침을 하고 손뼉을 쳐 주의를 끌었다. 여러분, 제 아내 이리나를 소개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회사가 지금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극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리나가 남편과 짐을 나누기 위해 우리를 돕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커피 타기, 복사, 청소 같은 사무실의 자잘한 일들을 맡을 겁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그녀에게 부탁하세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호기심, 동정,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태고는 그의 내연녀를 향해 돌아섰다. 베라 씨, 당신이 내 비서이고 여기서 가장 일처리가 빠르니 이리나 씨에게 첫 지시를 좀 내려줘요. 자리는 저기 자료실 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을 쓰도록 하고 베라는 옆으로 미소 지었다. 그 의미를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미소, 승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붉은 원피스가 나를 압도했다. 생생한 붉은색으로 칠해진 손톱에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님 비서 최베라입니다. 이제부터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네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그녀가 함께를 강조하는 방식, 대표님 비서라고 말하는 방식, 모든 것이 도발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거친 내 손을 내밀어 그녀의 부드러운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내일은 시작되었다. 태고가 말했듯이 나는 하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아침에는 모두보다 일찍 와서 책상을 닦고 정수기 물통을 채워야 했다. 모두가 출근하면 각자에게 커피와 차를 날라야 했다. 태고와 베라가 첫 번째였다. 그녀가 함께를 강조하는 방식, 대표님 비서라고 말하는 방식,
모든 것이 도발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거친 내 손을 내밀어 그녀의 부드러운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태고는 더 심했다. 그는 모두 앞에서 나에게 차갑고 거리를 두는 것을 분명히 했다. 나를 낮은 직급의 직원처럼 대했고 베라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 문을 세게 닫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때때로 내가 물을 가져다 주러 가면 안에서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문 앞에서 기다려야 했다. 한 번은 베라가 약간 부은 입술과 흐트러진 셔츠 깃으로 나왔다. 그녀는 도전적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오늘 내가 겪는 모든 굴욕은 나중에 내가 그들에게 꽂을 칼날로 바뀔 것이다. 참아야 했다. 나는 조용히 청소하고 서빙하며 일했다. 그들이 나를 더욱 경멸하도록 일부러 서툴고 느리게 행동했다. 하지만 나는 단지 청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 눈은 모든 것을 관찰했고 내 귀는 모든 것을 들었다. 누가 누구와 친한지, 누가 누구를 험담하는지 파악했다. 그리고 나의 주된 목표는 회계팀, 그곳에서 일하는 송혜련 부장님이었다. 태고의 사무실은 크지 않았고 직원은 10여 명 정도였다. 회계팀은 구석에 3사람이 있었는데 갓 졸업한 젊은 여직원 윤미아, 회계 담당 정민수, 그리고 책임자인 송혜련 부장이었다. 그녀는 40대 중반쯤 되었고 다부진 체격에 항상 무표정하며 말이 적었다. 가장 오래된 직원이었다. 태고가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러웠다. 태고가 베라에게 회계팀장은 내 사람이야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났다. 만약 송 부장이 태고의 신복이고 장부 조작을 돕고 있다면 나에게는 어떤 기회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접근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점심시간에는 모두가 외식을 하러 나갔다. 나는 사무실에 남아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었다. 흰쌀밥, 삶은 채소 몇 가지, 그리고 계란 프라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 송 부장도 보통 도시락을 가져왔다. 그녀의 도시락을 엿보니 마찬가지로 소박했다. 나는 대화를 걸기 위해 다가갔다. 부장님, 맛있게 드세요. 제 음식은 별거 아니지만 엄마가 보내주신 올리브 절임이 좀 있어요. 맛보실래요? 나는 작은 병을 건넸다. 점심시간에는 모두가 외식을 하러 나갔다. 나는 사무실에 남아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었다. 흰쌀밥, 삶은 채소 몇 가지, 그리고 계란 프라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 송 부장도 보통 도시락을 가져왔다. 그녀의 도시락을 엿보니 마찬가지로 소박했다. 나는 대화를 걸기 위해 다가갔다. 부장님, 맛있게 드세요. 제 음식은 별거 아니지만 엄마가 보내주신 올리브 절임이 좀 있어요. 맛보실래요? 나는 작은 병을 건넸다. 송 부장은 나를 보았고 그녀의 눈빛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힘들겠어요. 아들도 돌보고 여기까지 와서 일하고 요즘 회사가...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기회를 잡았다. 부장님, 회사가 정말 안 좋은가요? 너무 걱정돼요. 태고 씨는 집에 오면 항상 짜증만 내고 가끔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만약 회사가 정말 파산하면 저랑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송 부장은 동정심 어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남자들은 일이 항상 우선이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자, 어서 먹어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에 연민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를 더 돕기 시작했다. 부장님, 서류가 많네요.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부장님, 이 서류들은 제가 정리해서 파일링 해 놓을게요. 나는 모든 일을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했다. 그녀가 나를 신뢰할 수 있고 동시에 회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라고 보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송 부장과 태고, 베라 듀오 사이의 긴장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베라는 대표의 내연녀라는 이유로 회계팀에 자주 와서 명령을 내렸다. 송 부장님, 이 예산안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태고 대표님이 기다리시잖아요. 송 부장님, 제 접대비 선지급 결제 아직 안 났어요? 제가 바쁜 거 모르세요? 송 부장은 나이도 많고 베테랑 직원으로서 건방진 젊은 애가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것에 모욕감을 느꼈다.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지만 꾹 참았다. 알았어요. 가보세요. 준비되면 부를게요. 나는 근처에서 책상을 닦고 있었고 모든 것을 보았다. 베라가 나간 후 송 부장은 중얼거렸다. 지가 뭐라도 된 줄 아는 기집애. 싸가지하고는. 나는 나의 오랜 전술,
진심과 불쌍한 척을 사용했다. 매일 아침 태고와 베라를 위한 커피 외에 송 부장을 위해 캐모마일 차를 준비했다. 부장님, 기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요. 목을 진정시키시라고 이거 드세요. 송 부장은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고마워요. 며칠 후 나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았다. 태고에게는 안드레가 열이 나서 이웃에게 맡겼다고 청소를 마치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태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물론 베라와 함께 서둘러 나가고 싶어 했다. 사무실에는 송 부장과 나 단둘만 남았다. 그녀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책상 주위를 계속 청소했다. 부장님, 또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그녀는 관자놀이를 마사지했다. 네. 월말 회계는 항상 복잡해서요. 그녀는 엑셀 파일 작업을 하고 있었다. 엿보니 숫자, 손실보고서, 은행 부채로 가득했다. 바로 이거였다. 이것이 태고가 나와 국세청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가짜 장부 세트였다. 송 부장은 나이도 많고 베테랑 직원으로서 건방진 젊은 애가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것에 모욕감을 느꼈다.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지만 꾹 참았다. 알았어요. 가보세요. 준비되면 부를게요. 나는 근처에서 책상을 닦고 있었고 모든 것을 보았다. 베라가 나간 후 송 부장은 중얼거렸다. 지가 뭐라도 된 줄 아는 기집애. 싸가지하고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부장님. 그녀는 나갔다. 나는 계속 청소했다. 그녀의 컴퓨터가 재부팅되었지만 손실이 기록된 엑셀 파일을 여는 대신 청룡 프로젝트 XLS XX라는 다른 파일이 열렸다. 송 부장이 재부팅하기 전에 닫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 쪽을 보았다. 그녀는 아직 탕비실에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파일을 클릭했다. 파일이 열렸다. 세상에, 눈앞이 흐려졌다. 손실 보고서가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계약서들, 실제 수령액, 발거나 건설이라는 회사, 이름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들. 아, 기억났다. 발거나는 태고,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이것이 그가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였다. 결과는 5억 원의 손실이 아니라 2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이었다. 나는 떨기 시작했다. 송 부장의 서랍에서 재빨리 USB 드라이브를 찾았다. 그녀가 보통 거기에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없었다. 젠장. 그녀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다. 나는 재빨리 청룡 프로젝트 파일을 최소화하고 화면에 손실 보고서가 보이도록 놔두었다. 정말 아슬아슬했다. 송 부장이 커피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아, 피곤해. 그녀는 자리에 앉아 다시 손실이 기록된 엑셀 파일을 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작업을 계속했다. 그녀는 내가 본 것을 몰랐을까? 아니면 일부러 그랬을까? 청룡 프로젝트라는 파일 이름, 닫는 것을 잊은 것, 커피를 타러 나간 것.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나는 보물을 찾았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 단지 한 번의 기회, 그것을 복사할 기회만 더 필요했다. 나는 컴퓨터를 보고 파일 경로를 외웠다. 오늘 밤 USB 드라이브를 살 것이다. 내일 행동에 옮길 것이다. 그날 밤 안드레를 데리러 가는 길에 작은 전자제품 가게에 들렀다. 가장 싼 16GB 검은색 USB 드라이브를 샀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속옷 안에 숨겼다. 밤새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잘 수 없었다. 보물을 보았지만 어떻게 손에 넣을 수 있을까? 두 번째 행운에 기댈 수는 없었다. 송 부장이 우연히 다시 커피를 타러 가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다. 나만의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나는 골똘히 생각했다. 그녀가 내가 청룡 프로젝트 파일을 복사할 만큼 충분히 오래 자리를 비울 이유가 필요했다. 그 파일은 무거울 것이다. 수년간의 실제 재무 데이터가 모두 포함되어 있을 테니 몇 초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계획을 세우고 회사에 도착했다. 내 쓰레기통에 작은 물병을 숨겨두었다. 나는 포식자처럼 관찰하며 청소하고 커피를 나르는 내 일을 계속했다. 그날 베라는 피곤해 보였다. 평소처럼 나에게 많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태고는 계속 통화 중이었고 무언가 걱정하는 것 같았다. 회계팀만이 조용했다. 갑자기 송 부장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알림이 떴다. 그녀는 혀를 찼다. 이 망할 컴퓨터. 그녀는 컴퓨터를 재부팅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일어나 기지개를 켰다. 잠 깨게 커피 한 잔 타와야겠네. 한 잔 할래요? 나는 끈기 있게 청소했다.
30분 후 태고가 차를 몰고 돌아와 문 앞에 급히 멈추고 들어왔다. 엎드려 있는 베라를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갔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베라는 애교 섞인 표정을 지었다. 피곤해. 혈압이 떨어진 것 같아. 태고는 안쓰러워하며 말했다. 그럼 닭죽 먹으러 가자. 내가 닭죽 사줄게. 먹으면 좀 나아질 거야. 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고는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고 나를 옆으로 쳐다보았다. 이리나 씨, 사무실 잘 지키고 있어. 누가 전화하면 대표님 안 계시다고 해. 그들은 떠났다. 이제 사무실에는 나와 송 부장, 단둘만 남았다. 그녀는 도시락을 다 먹어가고 있었다. 나의 기회가 왔다. 1초도 낭비할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내 청소 카트를 전기포트와 콘센트가 있는 탕비실로 밀었다. 송 부장을 보니 그녀는 여전히 컴퓨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밥을 먹고 있었다. 아마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작은 물병을 꺼냈다. 전기포트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지만 반쯤 느슨하게 놔두었다. 천천히 물을 붓기 시작했다. 전기포트 안이 아니라 벽에 있는 콘센트 쪽으로 직접 계약서들, 실제 수령액, 발거나 건설이라는 회사, 이름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들. 아, 기억났다. 발거나는 태고,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이것이 그가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 만든 페이퍼 컴퍼니였다. 결과는 5억 원의 손실이 아니라 2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이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송 부장이 도시락을 거의 쏟을 뻔하며 소리쳤다. 나는 창백한 얼굴로 탕비실에서 달려나왔다. 이번에는 내 두려움이 진짜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부장님, 제가 전기포트를 꽂고 있었는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났어요. 타는 냄새가 나요. 너무 무서워요. 신중하고 나이 드신 송 부장은 합선이라는 생각에 정말로 당황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전기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어디에요? 그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탕비실 쪽으로 달려왔다. 나는 아직 희미하게 연기가 나는 콘센트를 가리켰다. 저기서 불꽃이 튀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파직, 작고 날카로운 소리, 콘센트에서 튀어나온 파란 불꽃, 그리고 타는 냄새. 즉시 사무실 구석에 있는 차단기가 내려갔다. 사무실 전체가 어두워졌다. 송 부장의 컴퓨터가 꺼졌다. 드라마 소리가 멈췄다. 네, 지금 갈게요. 나는 휴대폰을 들고 손전등을 켜서 주 출입구에 있는 차단기 함으로 달려갔다. 함을 열고 잠시 혼란스러운 척했다. 부장님, 너무 많은데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제일 큰 거요. 빨간색. 그거 올려요. 멀리서 그녀의 목소리가 외쳤다. 나는 차단기를 올렸다. 딸깍. 사무실 불이 켜졌다. 됐어요, 부장님. 아이고, 무서워라.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요. 이 콘센트 다 젖었잖아. 마른 걸레 가져와서 당장 닦아요. 네, 나는 안으로 달려갔지만 탕비실로 가는 대신 송 부장의 책상으로 직행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컴퓨터에 전원이 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기다리는 동안 귀를 기울였다. 여전히 탕비실에서 송 부장이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망할, 이런 합선 때문에 장비 다 태워먹겠네. 컴퓨터가 켜졌다. 나는 재빨리 USB 드라이브를 삽입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USB 포트를 몇 번이나 놓쳤다. 진정해.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 컴퓨터를 열었다. 그녀가 파일에 비밀번호를 걸었는지 몰랐다. D 드라이브, 회계 폴더, 내부 폴더로 들어갔다. 거기에 있었다. 청룡 프로젝트 다마엑스 LCX 분이 숨을 참고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났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젠장. 얼어붙었다.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뭐지? 이제 어떡하지? 송 부장이 거의 나올 참이었다. 나는 패닉에 빠졌다. 그녀의 책상을 둘러보았다. 화면에 붙어 있는 노란 포스트잇. 민준이 생일 815. 설마? 떨면서 815를 입력했다. 엔터.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아니면 뭐지? 책상 달력을 보았다. 송 부장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날이 있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2511을 입력했다. 엔터. 또 틀렸다. 이리나 씨,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걸레 어딨어요? 송 부장이 외쳤다. 나오는 것 같았다. 절망적이었다. 어떡하지? 포기해?
안 돼. 다시 컴퓨터를 보았다. 송 부장이 신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비밀번호는 그녀가 절대 잊지 않을 무언가일 것이다. 파일 이름이 생각났다. 청룡 프로젝트. 청룡, 용, 힘. 아니 이건 너무 나갔다. 이리나 씨, 송 부장이 탕비실에서 나왔다. 나는 깜짝 놀라 서둘러 USB를 뽑았다. 실패했다.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청소용 걸레를 집었다. 네, 여기 있어요. 찾고 있었어요. 송 부장은 나를 쳐다보았다. 왜 그렇게 얼굴이 창백해요? 칠칠 맞기는. 비켜요. 그녀는 투덜거리며 자기 책상으로 향했다. 이런 합선 때문에 컴퓨터가 살아남았을지 모르겠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청룡 프로젝트 XLSX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비밀번호 상자가 나타났다. 나는 그녀 뒤에 서서 숨을 죽였다. 송 부장이 타이핑하기 시작했다.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하이어리언 1978을 입력했다. 그녀의 출생 연도, 파일이 열렸다. 세상에 비밀번호는 그녀의 이름과 출생 연도였다. 송 부장은 몇몇 숫자를 확인하고 중얼거렸다. 다행히 데이터는 안 날아갔네. 그러고는 파일을 닫았다. 나는 마비된 채 서 있었다. 비밀번호는 알았지만 기회를 놓쳤다. 송 부장은 다시는 컴퓨터를 꺼두지 않을 것이다. 콘센트는 고장 났고 같은 수법을 다시 쓸 수는 없었다. 완전히 패배한 기분이었다. 나는 그날 남은 시간을 넉나간 사람처럼 일하며 보냈지만 운명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오후 늦게 베라가 다시 피곤한 척하는 연극을 시작했다. 배를 잡고 얼굴을 찡그렸다. 태고가 걱정하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또 아파? 병원 갈까? 집에 가서 쉬면 나아질 것 같아. 데려다줘. 태고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계팀을 향해 돌아섰다. 송 부장님, 분기 회계는 내일 합시다. 저랑 베라 씨는 지금 가봐야겠어요. 부장님께서 문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태고와 베라가 나갔다. 다른 직원들도 퇴근하기 시작했다. 약 10분 후 송 부장도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다. 자, 나도 가야지. 이리나 씨, 정리 다 하고 문 잠가요. 열쇠는 경비실 옆 늘 두던 곳에 두고. 네, 부장님. 안녕히 가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네, 우리 민준이 내일 시험이라. 집에 가서 맛있는 저녁 해줘야지. 송 부장이 나갔다. 사무실은 텅 비었다. 나 혼자였다. 나는 그녀의 컴퓨터로 달려갔다. 컴퓨터를 켜고 USB를 삽입했다. 파일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떨면서 하이어연 1978을 입력했다. 엔터. 파일이 열렸다. 세상에, 해냈다.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청룡 프로젝트 XLSX 파일을 우클릭했다. 복사를 선택했다. 내 USB를 열었다. 우클릭, 붙여넣기. 진행률 표시줄이 나타났다. 10%, 30%, 50%. 파일은 300MB가 넘을 정도로 매우 무거웠다. 모든 스캔된 계약서와 함께. 70%, 90%.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세상에. 이 시간에 누가 돌아온 거지? 패닉에 빠졌다. USB를 뽑고 싶었지만 파일은 아직 복사 중이었다. 지금 뽑으면 모든 게 망가진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사무실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는 소리. 딸깍. 문이 열렸다. 송 부장이었다. 그녀가 돌아왔다. 나는 컴퓨터가 켜진 채 화면 한가운데서 깜박이는 진행률 표시줄 옆에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송 부장은 나를 보고 컴퓨터 화면을 보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컴퓨터에 연결된 내 USB를 보았다.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리나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끝장이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태고에게 전화할 것이고 나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저는 내가 더듬거렸다. 진행률 표시줄이 100% 복사 완료를 표시했다. 송 부장은 그 메시지를 보았다. 그녀는 분노,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이 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절망적인 마음에 나는 무릎을 꿇었다. 부장님, 제발 부탁이에요. 태고 씨한테 말하지 마세요. 송 부장은 손을 들어 나를 조용히 시켰다. 그녀는 재빨리 문으로 가서 복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문을 세게 닫고 잠갔다.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일어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거 왜 필요해요? 사실대로 말해요.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태고 씨랑 베라 씨 이야기. 나는 충격받았다. 아, 부장님도 아셨어요? 송 부장은 씁쓸하게 지친 웃음을 지었다. 이 회사에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당신만 빼고 휴대폰을 잊고 가서 돌아왔는데 딱 맞춰서 돌아온 것 같네요. 부장님.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제발요. 그는 너무 잔인해요. 저랑 이혼하고 5억의 빚을 떠넘기려고 해요. 그와 베라가 저는 저 자신을 구해야 해요. 제 아들을 구해야 해요. 송 부장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아요. 여기서 오래 일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는 나를 이용해서 장부를 조작하고 세금을 탈루해요. 돈 때문에 모른 척했지만 나도 여자예요. 그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역겨워요. 나는 충격받았다. 아, 부장님도 아셨어요? 믿을 수가 없었다. 정말, 어서 가요. 송 부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들고 내일부터는 절대 여기 나타나지 마요. 이거 손에 쥐었으면 더 이상 청소부인 척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도와줬다고 말하지 마요. 난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니까. 내 도움이 내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였다. 그녀가 아침에 일부러 비밀번호를 볼 수 있게 놔둔 것이었다. 나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평생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할 거 없어요. 어서 가요, 빨리. 그녀가 나를 밀었다. 그리고 그걸 똑똑하게 사용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당신이 이걸 가졌다는 걸 모르게 해요. 나는 반복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가장 소중한 무기인 USB를 꽉 쥐었다. 송 부장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 밖으로 달려나갔다. 내 인생이 달린 것처럼 달렸다. 나와 내 아들의 구원을 가슴에 품고. 나는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제 박태고 기다려. 그 운명적인 밤 이후 나는 다시는 회사에 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태고에게 전화해서 언제나처럼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를 사용했다. 여보, 미안해요. 저 회사 더 이상 못 다니겠어요. 태고는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다. 또 왜 그래?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불평이야. 좋아.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분명히 말할게. 첫째, 이혼. 둘째, 이 집은 은행에 담보로 잡혀서 압류될 거야. 넌 아무것도 못 가져. 셋째, 내 회사는 정말 파산했어. 빚더미에 앉았다고. 원한다면 너랑 나눠줄게. 그는 여전히 파산과 빚 이야기를 써서 나를 겁주려 했다. 내가 아직도 예전의 바보인 줄 알았다. 알았어, 마음대로 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나는 다시 가정주부 역할로 돌아갔지만 내 마음은 집에 있지 않았다. 나는 USB를 여러 개 복사했다. 하나는 어머니께 보내 그녀의 금고에 보관하게 했다. 다른 하나는 안드레의 낡은 곰 인형 안에 숨겼고, 세 번째는 아모아에서 익명의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에 보관했다. 무기는 준비되었다. 나는 단지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기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찾아왔다. 태고가 집에 더 자주 오기 시작했지만 나와 저녁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물건을 가지러 왔다. 그의 가장 좋은 양복, 비싼 향수를 가져갔다. 그는 공공연하게 이사를 하고 있었다. 내가 의심했던 대로 베라는 정말 임신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사에 자주 가지 않았다. 태고는 나에게 출장이 잦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가 다른 아파트에서 임신한 내연녀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내가 안드레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을 때 태고가 갑자기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나에게 소리치지는 않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일이나 할 얘기가 있어. 나는 놀란 척하며 대답했다. 무슨 중요한 일이야?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아마 그는 내가 이미 너무나 패배하고 쓸모없어서 파산한 회사의 연극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혼하고 싶어. 알았어, 마음대로 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놀란 척하며 대답했다. 무슨 중요한 일이야? 알았어, 마음대로 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애가 뭐 어쨌다고? 태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안심해도 돼. 이혼 후에도 내 책임은 다할 테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 다른 사람 생겼어. 그는 인정했다. 공공연하게 인정했다. 누구? 베라야. 내가 소리쳤다.
그 두 단어, 내가 1000번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슴에 통증을 일으켰다. 고통은 진짜였다. 무슨 소리야. 나는 이유식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감사할 거 없어요. 어서 가요, 빨리. 그녀가 나를 밀었다. 그리고 그걸 똑똑하게 사용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당신이 이걸 가졌다는 걸 모르게 해요. 태고는 나를 쉽게 밀쳐냈다. 나는 바닥에 넘어졌다. 그는 셔츠를 털고 역겨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소란 다 피웠어? 내 그런 태도 때문에 내가 너한테 질린 거야. 소리 지르고 울기만 아는 촌스러운 여자. 내 꼴 좀 봐. 그는 내 집에서 나를 모욕하고 있었다. 애가 뭐 어쨌다고? 태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안심해도 돼. 이혼 후에도 내 책임은 다할 테니까.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 다른 사람 생겼어. 태고는 옆으로 미소 지었다. 알고 있었어? 그럼 더 잘 됐네. 그래, 베라야. 그녀가 너보다 나아. 그리고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듯 잠시 멈췄다. 그녀는 내 아이를 임신했어. 나는 바닥을 기어 태고의 다리에 매달렸다. 절대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굴욕적인 행동이었지만 해야만 했다. 나는 완벽하게 패배하고 궁지에 몰린 여자의 역할을 연기해야 했다. 여보, 제발, 내가 빌게. 다른 사람, 다른 아이가 생겼다고? 받아들일게. 나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흐느꼈다. 이혼에 동의할게. 집도 원하지 않아. 당신 빚을 나눌 돈도 없어. 단 한 가지만 부탁할게. 태고는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서서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역력했다. 그는 내 발밑에서 굴욕당하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뭘 원해? 말해봐. 돈은 한 푼도 없어. 감사할 거 없어요. 어서 가요, 빨리. 그녀가 나를 밀었다. 그리고 그걸 똑똑하게 사용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당신이 이걸 가졌다는 걸 모르게 해요. 나는 울고 애원하며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태고는 침묵했다. 그는 계산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단 엄마랑 있게도. 여자들은 약해서 옆에 아들이 있으면 소란 피우지 못하거든. 그는 아무것도 없고 일도 없고 그가 판단하기에 멍청하고 게다가 자발적으로 양육비까지 포기하는 내가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의 내연녀와 새 아들에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나와 안드레는 그가 벗어던질 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나는 다시 가정주부 역할로 돌아갔지만 내 마음은 집에 있지 않았다. 나는 USB를 여러 개 복사했다. 하나는 어머니께 보내 그녀의 금고에 보관하게 했다. 다른 하나는 안드레의 낡은 곰 인형 안에 숨겼고 세 번째는 아모아에서 익명의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에 보관했다. 무기는 준비되었다. 나는 단지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마치 조난자가 구명보트를 찾은 것처럼 기뻐하며 반복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 모든 것에 동의해. 서류 준비해. 지금 바로 서명할게. 서류는 이미 준비됐어. 그는 차갑게 종이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다. 내가 꾸었던 악몽에서처럼 상호 합의에 의한 이혼 합의서. 이미 그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조항을 가리켰다. 공동 재산은 존재하지 않음. 공동 부채는 존재하지 않음. 미성년 자녀 박안드레는 모이리나의 양육 및 보호하에 있음. 부박태고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받음. 그의 계획보다 더 잔인했다. 그는 일시적으로라고 쓰지도 않았다.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면제라고 썼다. 서명해. 그는 나에게 펜을 던졌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것이 행복의 눈물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그의 오만함과 잔인함으로 방금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판결문에 서명한 것이다. 나는 서명했다. 이리나. 이번 내 서명은 단호하고 힘찼다. 태고는 내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 서명을 확인하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 이제 내 짐이랑 애 짐 싸서 사라져. 이번 주에 은행에서 집 봉인하러 올 거야. 너희가 여기 있는 걸 발견하게 하고 싶지 않아. 더 복잡해지니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집은 대출 상환 중이었지만 그의 회사의 실제 돈으로 그는 전액을 갚을 수 있었다. 그는 단지 내가 가능한 한 빨리 나가기를 원했다. 서명해. 그는 나에게 펜을 던졌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것이 행복의 눈물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그의 오만함과 잔인함으로 방금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판결문에 서명한 것이다.
박태고, 내 역할은 끝났어. 이제 내가 무대에 오를 차례야. 나는 방으로 들어가 안드레를 힘껏 껴안았다. 안드레, 내 사랑하는 아들. 우리 자유로워졌어. 가자, 내 사랑 짐 싸자.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내 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다가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나의 태양이었다. 그래, 나는 내 580억 원과 그의 아버지의 몰락으로 내 아들에게 최고의 삶을 선사할 것이다. 법원에 가는 날, 서울에는 마치 내 5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흔적을 씻어내려는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나는 안드레를 품에 안고 일부러 가장 낡은 옷을 입고 법정 문 앞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태고와 베라가 나중에 도착했다. 그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차를 몰고 있었다. 그는 문을 열어 베라가 마치 여왕처럼 내리도록 도와주었다. 베라는 명품 인부복에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이미 눈에 띄게 불러 있었다. 그들은 나를 지나쳐갔다. 태고는 자기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를 보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들어가. 빨리 끝내자고. 상호합의 이혼 심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끝났다. 지친 표정의 여성 판사가 서류를 보았다. 이리나 씨, 박태고 씨 잘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당사자들은 미성년 자녀 박안드레를 모 이리나의 양육하에 두며 부 박태고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것에 합의합니다. 공동재산 및 부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양육비 지급 면제라는 말을 듣자 가슴이 조여왔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척했다. 네, 맞습니다. 태고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맞습니다, 재판장님. 뒷줄에 앉아있던 베라는 옆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수천 개의 바늘이 나를 찌르는 것 같았다. 기다려, 자기야. 지금 웃어도 곧 울게 될 테니. 법원은 이혼 합의를 인가합니다. 오늘부로 두 분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닙니다. 망치가 내리쳐졌다. 쾅. 모든 것을 끝내는 건조한 소리. 나는 안드레를 품에 안고 법원을 나섰다. 태고와 베라는 앞에서 속삭이며 웃고 있었다. 마치 큰 짐을 벗어던진 것 같았다. 그는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돌아보지도 않았다. 나는 빗속에서 아들을 힘껏 껴안고 서 있었다. 자유로워졌다. 32살의 여자,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빗속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 이것이 태고가 보고 싶어 했던 이미지였고 내가 그에게 준 이미지였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 낡은 코트 주머니에는 최신형 휴대폰이 있었고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는 580억 원이 있었다. 나는 그를 떠난 후 이사했던 허름한 월세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니, 그곳은 단지 연극의 일부일 뿐이었다. 나는 아들을 데리고 고급 택시를 불러 한남동의 리버뮤 팰리스로 가달라고 했다. 기사님, 한남동 리버뮤 팰리스로 가주세요. 기사는 룸미러로 나를 보았다. 남루한 차림의 여자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서울에서 가장 비싼 곳 중 하나로 가달라고 하니 이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내 돈, 아니 어머니의 돈을 썼다. 어머니에게 부탁해 그녀의 이름으로 그곳에 고급 아파트를 사두었다. 거의 50억 원을 지불했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다. 24시간 보안, 출입 통제가 되는 곳. 태고가 그의 가장 허황된 꿈속에서도 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곳. 새 아파트에 들어서자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다. 150제곱미터, 약 45평의 아파트, 고급 가구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태어난 이후로 작은 우리 집만 알았던 안드레는 그 공간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사방을 뛰어다녔다. 나는 그를 따뜻한 원목 바닥에 내려놓고 화장실로 갔다. 샤워기 아래 서서 물을 세게 틀었다. 지난 1년의 더러운 흔적을 모두 씻어내려는 듯 몸을 문질렀다. 울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최고의 음식을 배달시켰다. 가격표를 볼 필요가 없었다. 안드레를 위해 새 장난감을 산더미처럼 샀다. 내 낡은 옷을 모두 버렸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저 이혼했어요.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래, 잘했다. 이제 자유야, 내 딸. 이제 어떡할 거니? 나는 거대한 창문을 통해 불 켜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불빛들이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다. 엄마,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모든 걸 되찾을 거예요.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다. 송 부장이 우연히 준 USB를 열었다. 한 사람을 찾을 시간이었다. 나만큼이나 태고를 증오하는 사람. 시끄럽고 더러운 공장 안에서 두 사람. 태고의 두 희생자가 서로를 마주 보았다. 나는 루이의 눈에서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다. 그는 이를 갈았다. 증오? 그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소. 그놈이 죽는 꼴을 보고 싶다고. 나는 서명했다. 일이나. 이번 내 서명은 단호하고 힘찼다. 태고는 내 손에서 종이를 낚아채 서명을 확인하고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 이제 내 짐이랑 애짐 싸서 사라져. 이번 주에 은행에서 집 봉인하러 올 거야. 너희가 여기 있는 걸 발견하게 하고 싶지 않아. 더 복잡해지니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 집은 대출 상환 중이었지만 그의 회사의 실제 돈으로 그는 전액을 갚을 수 있었다. 그는 단지 내가 가능한 한 빨리 나가기를 원했다. 나는 루이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다. 단지 태고가 회사가 둘이 함께 설립했다고 자랑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할 뿐이었다. 루이는 기술 분야 출신으로 뛰어난 전문가였고 태고는 영업을 담당했다. 회사가 수익을 내기 시작하자 태고는 회계 속임수를 써서 루이를 속이고 가짜 부채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어 그를 막대한 빚을 지고 빈손으로 회사에서 쫓아냈다. 익숙한 이야기였다. 내가 그의 첫 번째 희생자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사흘 후 내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다. 강루이, 42세. 태고에게 속은 후 파산했다. 아내는 떠났고 현재는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장은 적자를 내고 있었고 그는 은행과 사채업자에게 빚이 있었다. 그는 궁지에 몰려 있었다. 완벽했다. 잃을 것이 없는 남자는 가장 위험한 동맹이다. 내가 직접 루이를 찾아 나설 수는 없었다. 만약 내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그 소식이 태고의 귀에 들어가면 그는 즉시 의심할 것이다. 돈 한 푼 없는 전처가 남편의 옛 동업자를 찾아다닌다니. 왜? 나의 복수 계획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내 명단의 첫 번째 이름은 강루이였다. 태고가 술에 취한 어느 날 밤, 어떻게 그를 회사에서 쫓아냈는지 자랑하며 말했던 옛 동업자였다. 루이의 공장은 비포장도로에 있었다. 낡아빠진 창고였고 선반과 용접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으로 들어서자 기름과 녹냄새가 코를 찔렀다. 헝클어진 머리에 기름때 묻은 얼굴의 중년 남자가 기계를 고치고 있었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재능은 있지만 운이 없는 남자의 눈이었다. 실례합니다. 강루이 씨를 찾는데요. 남자는 고개를 들고 걸레에 손을 닦았다. 나를 향해 눈을 가늘게 떴다. 전데요. 누구시죠? 뭐 사러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러 온 건 아닙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루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시간 없는데요. 보시다시피 바쁩니다. 일이 아니면 돌아가 주세요. 박태고 씨와 관련된 일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스패너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벌떡 일어섰고 몸은 바이올린 줄처럼 팽팽하게 긴장했으며 눈은 분노로 붉어졌다. 뭐라고요? 박태고? 당신 누구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가 손에 들고 있던 스패너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벌떡 일어섰고 몸은 바이올린 줄처럼 팽팽하게 긴장했으며 눈은 분노로 붉어졌다. 뭐라고요? 박태고? 당신 누구요? 박태고 씨와 관련된 일입니다. 틀렸습니다.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저도 사장님과 같습니다. 저도 방금 그에게 소가 한 푼도 없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제 모든 것을 훔쳐갔고 지금은 내연녀와 행복하게 살고 있죠. 박태고 씨와 관련된 일입니다. 한탄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다가갔다. 질문 하나 하러 왔습니다. 그를 증오하십니까? 그가 당신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고 싶으십니까? 그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가 파산해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루이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전처? 이게 무슨 연극이요? 그놈이 당신을 왜 보냈소? 이 고물상 같은 공장이라도 뺏으러? 가서 전하시오. 그놈한테 줄바해야 차라리 죽겠다고. 한 번 속았으면 좋게. 루이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전처? 이게 무슨 연극이요? 그놈이 당신을 왜 보냈소?
이 고물상 같은 공장이라도 뺏으러? 가서 전하시오. 그놈한테 줄바해야 차라리 죽겠다고. 한번 속았으면 좋게. 한탄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다가갔다. 질문 하나 하러 왔습니다. 그를 증오하십니까? 그가 당신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고 싶으십니까? 그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가 파산해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미소였다. 반은 맞습니다. 사장님은 거의 문 닫기 직전이죠. 저는 반면에 나는 가방을 열어 서류 파일을 꺼냈다.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두 가지는 있습니다. 첫째, 탈세, 자산 빼돌리기 증거, 그리고 박태고, 회사 전체의 실제 회계 장부입니다. 한탄하러 온 게 아닙니다. 나는 다가갔다. 질문 하나 하러 왔습니다. 그를 증오하십니까? 그가 당신에게서 훔쳐간 모든 것을 되찾고 싶으십니까? 그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가 파산해서 빈털터리가 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구했는지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리고 둘째,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의 회사를 파괴하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하십니까? 나는 내 새 차 물론 어머니 명의를 몰고 경기도로 향했다. 화려하게 입지 않았다. 단순하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스커트 정장을 입었다.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를 얕보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내 새 차 물론 어머니 명의를 몰고 경기도로 향했다. 화려하게 입지 않았다. 단순하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스커트 정장을 입었다. 그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를 얕보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루이는 심호흡을 했다. 그의 눈 속에 불꽃이 타올랐다. 그의 인생 일대의 기회였다. 그를 파괴하려면 작은 것들로 경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 빠르고 더 강한 다른 길로 가야 하오. 그의 제품은 주로 중국에서 오는데 구형 모델들이지. 저렴하지만 요즘 시장은 일본의 고품질을 선호하오. 만약 우리가 일본의 대형 브랜드와 독점 유통계약을 따내고 신기술을 사용해 더 좋은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생산한다면 그의 모든 대형 고객을 빼앗아 올 수 있어. 그러려면 새로운 현대식 공장, 새로운 생산 라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돈이 필요하오. 일본 파트너와 협상할 돈, 이 공장의 빚을 갚을 돈. 그는 멈추고 거의 소리치듯 나를 쳐다보았다. 최소한 10억 원은 있어야 하오. 최소한. 그는 시험 삼아 그 금액을 말했다. 내가 기절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침묵했다. 10억 원. 내 복수 계획에서 그 금액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알겠습니다. 10억 원들이죠. 다시 한번 공장이 멈춘 것 같았다. 밖에 기계 소리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당신, 루이는 한 걸음 물러섰다. 제정신이요? 10억이라니.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다시 한번 공장이 멈춘 것 같았다. 밖에 기계 소리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당신, 루이는 한 걸음 물러섰다. 제정신이요? 10억이라니.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나는 침묵했다. 10억 원. 내 복수 계획에서 그 금액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알겠습니다. 10억 원들이죠. 첫째 주, 피닉스, 사업 시작. 태고는 소식을 듣고 부하들과 함께 비웃는다. 망한 강루이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어디서 푼돈 빌려서 다시 사업하려 드네. 며칠이나 버티나 보자. 저는 사장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차갑게 말했다. 저는 사장님의 증오를 믿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고 아내를 포함한 모든 것을 빼앗긴 재능 있는 남자는 그 빚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증오에 투자하는 겁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루이는 내 손을 잡았다. 버림받은 두 사람의 악수가 그들의 동맹을 굳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회사 이름을 정하시죠. 루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나를 보고 공장 밖을 보았다. 피닉스. 우리 둘 다 잿더미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요. 다시 한번 공장이 멈춘 것 같았다. 밖에 기계 소리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당신, 루이는 한 걸음 물러섰다. 제정신이요? 10억이라니.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다시 한번 공장이 멈춘 것 같았다. 밖에 기계 소리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당신, 루이는 한 걸음 물러섰다. 제정신이요? 10억이라니. 그 돈이 어디서 나서? 루이는 내 손을 잡았다. 버림받은 두 사람의 악수가 그들의 동맹을 굳혔다. 나는 침묵했다. 10억 원.
내 복수 계획에서 그 금액은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알겠습니다. 10억 원 드리죠. 루이는 떨면서 계약서를 대충 읽었다. 조항은 명확하고 공정했다. 막 익사하려던 남자에게 갑자기 황금 구명보트가 던져진 셈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남자의 눈물이었다. 이리나 씨,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를 그렇게 믿으시오? 나는 더 이상 촌스럽고 초라한 이리나가 아니었다. 나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다. 요가를 하고 스파에 가고 책을 읽고 금융과 투자를 공부했다. 내 580억이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것이 성장하여 내 인생과 아들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결코 쉬지 않았다. 복수 계획. 내가 예상했던 대로 루이는 피닉스였다. 기회가 주어지자 그는 잿더미 속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10억 원으로 그는 기계처럼 일했다. 모든 빚을 갚고 공장을 재건하고 즉시 일본으로 날아갔다. 그의 재능, 기술적 지식, 그리고 결단력으로 그는 일본 파트너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최신 기술 제품 라인에 대한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피닉스는 소리 소문 없이 탄생했지만 태고의 회사의 약점을 직접 찌르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다. 매주 루이는 나에게 보고서를 보냈다. 나는 그것을 흥미진진한 복수 소설처럼 읽었다. 나는 더 이상 촌스럽고 초라한 이리나가 아니었다. 나 자신을 가꾸기 시작했다. 요가를 하고 스파에 가고 책을 읽고 금융과 투자를 공부했다. 내 580억이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것이 성장하여 내 인생과 아들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결코 쉬지 않았다. 복수 계획. 피닉스는 소리 소문 없이 탄생했지만 태고의 회사의 약점을 직접 찌르는 날카로운 칼과 같았다. 매주 루이는 나에게 보고서를 보냈다. 나는 그것을 흥미진진한 복수 소설처럼 읽었다. 셋째 달. 루이는 그의 옛 인맥과 기술적 명성을 이용해 첫 대형 계약을 따낸다. 그 고객은 태고의 주요 고객 중 하나였다. 태고는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고객에게 전화해서 욕하고 협박하지만 소용없다. 고객은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한다. 강루이 씨 제품이 더 좋고 AS도 빠르고 서비스도 훌륭한데 왜 내가 당신 걸 사야 하죠? 다섯째 달. 진짜 폭풍. 피닉스 보상 판매 캠페인 시작. 고객들은 낡은 제품, 주로 태고의 제품을 반납하면 피닉스의 새 제품 구매 시 할인받을 수 있다. 이것은 치명타였다. 대형 고객들, 태고의 주요 유통업체들이 대거등을 돌렸다. 그들은 구식 제품 재고를 떠안고 싶지 않았다. 주문이 폭포수처럼 취소되었다. 태고의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짓밟았던 강루이라는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공격적인 게임을 할 만큼 많은 돈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몰랐던 것은 내가 준 10억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나는 10억, 20억을 더 투자할 용의가 있었다. 돈은 부족하지 않았다. 내가 부족했던 것은 복수의 만족감이었다. 여섯째 달. 루이의 보고서에는 단 한 줄만 있었다. 박태고 사채업자에게 돈 빌리기 시작. 유동성 고갈. 나는 엄청난 쾌감으로 그 글을 읽었다. 왜 그가 돈이 없었을까? 그가 빼돌린 20억은 박건아 건설에 투자되어 부동산, 고급차, 내연녀를 위한 집을 사는 데 쓰였기 때문이다. 그 돈은 묶여 있어서 즉시 인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수년간 세금을 탈루하고 손실 보고서를 제출했던 그의 실제 회사가 그런 보고서로 어떻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루이는 떨면서 계약서를 대충 읽었다. 조항은 명확하고 공정했다. 막 익사하려던 남자에게 갑자기 황금 구명보트가 던져진 셈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남자의 눈물이었다. 이리나 씨.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를 그렇게 믿으시오? 몰락은 빠르고 잔인했다. 태고가 중국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그들은 공급을 끊었다. 그가 월급을 주지 못하자 직원들은 떠났다. 그가 사채업자에게 이자를 갚지 못하자 그들은 그의 회사에 와서 모든 것을 부수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갔다. 박태고의 회사, 내연녀와 함께 영광을 누린 지
6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베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태고는 축하할 정신이 없었다. 그는 집에 와서 물건을 부수고 베라를 모욕하며 네가 임신해서 재수 없는 일이 꼈다고 저주했다. 베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거 해주고 저거 해준다고 약속했으면서 이제 와서 실패자 꼴이라니. 그들의 사랑의 보금자리는 지옥이 되었다. 태고의 몰락은 큰 뉴스였다. 갑자기 떠오르던 젊은 대표가 몇 달 만에 파산했다. 소문이 돌았다. 그가 도박에 빠졌다는 사람도 있었고 경쟁자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 경쟁자는 루이의 피닉스였다. 진짜 경쟁자가 누구인지는 나와 루이만이 알았다. 태고는 사라졌다. 은행에 압류된 고급 아파트에도 이제 사채업자들이 차지한 회사에도 감히 돌아오지 못했다. 그와 베라, 그리고 갓 태어난 아들은 서울 외곽에 낙후된 동네의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나는 그가 영원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틀렸다. 나는 그의 뻔뻔함을 과소평가했다. 그는 나를 찾아냈다. 내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는 서울에 오셔서 부자가 된 딸을 보고 돈의 출처는 몰랐지만 매우 자랑스러워하셨다. 동네 카페에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곤 하셨다. 우리 리나가 아주 똑 부러져. 지금은 사장님이야. 고급 아파트에 살고 최고급 차를 몰고 다닌다고. 그 전 남편 놈은 눈이 멀었던 거지.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태고의 먼 친척의 지인이었다. 소식이 그의 귀에 들어갔다. 전처 일이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최고급 차를 몰고 사장님이다. 그는 분노했다. 그가 속여서 아무것도 없이 내쫓은 멍청한 여자가 그렇게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는 조사를 시작했다. 아버지가 가시던 카페를 염탐했고 결국 내 주소 한남동 리버뷰 팰리스를 알아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안드레와 함께 유치원에서 돌아오고 있었다. 로비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나는 얼어붙었다. 태고가 거기에 있었다. 더 이상 예전의 세련된 모습은 없었다. 그는 야위었고 수염은 깎지 않았으며 옷은 더럽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나와 내 뒤에 고급 아파트를 보았다. 이리나, 너. 그가 더듬거리며 나를 가리켰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침착하게 안드레를 품에 안아 보호했다. 여긴 어쩐 일이야? 너. 그가 소리쳤다. 이 돈 어디서 났어? 너 날 속였어. 돈이 있었으면서 숨겼던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돈이 있든 없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잊었어? 우린 이혼했어. 우리를 버린 건 너야. 태고는 정신을 차린 것 같았다. 소리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전술을 바꿨다. 무릎을 꿇었다. 이리나, 제발. 그는 나에게 기어와 내 다리를 잡으려 했다. 내가 잘못했어. 이리나, 용서해줘. 나는 안드레를 꽉 껴안으며 물러섰다. 그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울기 시작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베라 탓이야. 그 여자가 날 유혹했고 홀렸어. 그녀는 내 인생의 불행이야. 내가 이미 쫓아냈어. 그 여자랑 그 여자 아들놈까지 쫓아냈다고. 세상에. 그는 베라와가 태어난 자기 아들까지 쫓아냈다. 이 얼마나 잔인한 남자인가. 나한테 돌아와, 이리나. 안드레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 아들은 아빠가 필요해. 넌 이렇게 부자잖아. 나 좀 도와줘. 나 파산했어. 빚더미에 앉았다고. 기회를 줘. 너와 우리 아들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할게. 네 노예가 될게. 그는 아파트 로비. 바로 거기서 무릎 꿇고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보안 요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한때 내 남편이었고 내 아들의 아버지였던 남자를 쳐다보았다. 내 마음은 역겨움 외에는 어떤 감정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박태고. 내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법원에서의 그날 기억나? 합의서에 서명했지. 양육비를 내지 않겠다고 확신에 차서 선언했어. 한 점의 후회도 없이 내 아들을 버렸지. 이제 네가 망하니까 아들과 아내를 되찾으러 돌아왔어? 그때는 내가 그 여자한테 눈이 멀었었어. 그가 날카롭게 대꾸했다. 내가 오늘 가진 것은 너와 아무 상관없어. 이 돈은 내 돈이야. 어디서 났는지 알고 싶어. 나는 그에게 말해주기로 결심했다. 진실이 그를 죽일 것이다. 로또에 당첨됐어. 나는 명확하게 말했다. 로또 1등 750억 원에 당첨됐다고. 바로 네 회사에 가서 너희 둘이 침대에서 뒹구는 걸 들었던 그날, 태고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하얗게, 그리고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는 입을 벌렸다.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가 무엇을 버렸는지 깨달았다. 너. 그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씩씩거렸다. 그래. 나는 옆으로 미소 지었다. 넌 750억 원을 버렸어. 내 몫이 될 수도 있었던 375억을. 하지만 걱정 마. 내가 그 돈 아주 잘 썼으니까. 루이의 피닉스. 내가 자금을 댔어. 10억 원. 놀랐어? 너는 악마야. 그는 미쳐서 나에게 달려들려 했다. 보안요원. 내가 소리쳤다.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와 태고를 잡고 밖으로 끌어냈다. 지금부터 이 남자는 이 건물 출입 금지입니다. 태고는 소리 지르고 욕하며 끌려나갔다. 이 망할년, 날 속였어. 함정을 팠어. 널 고소할 거야. 결혼 중에 당첨된 돈이야. 절반 내놔야 해. 내 돈 내놔. 나는 침착하게 그에게 등을 돌리고 아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의 탐욕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나를 고소할 것이다. 좋다. 나도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법원은 그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다. 예상대로 일주일 후 법원에서 소환장을 받았다. 박태고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나를 고소했다. 주장은 내가 결혼 중에 로또에 당첨되었지만 의도적으로 숨기고 그를 속여 이혼한 후 모든 공동재산을 독차지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절반 375억 원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스캔들이 되었다. 뻔뻔한 태고는 언론에 이 소식을 퍼뜨렸다. 비극적인 이야기를 지어냈다. 로또에 당첨된 교활한 아내에게 소가 경쟁자와 손잡고 자신을 파괴시킨 희생자. 성공한 사업가에서 동정받을 만한 희생자로 변신했다. 언론과 호기심 많은 대중은 나에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750억 당첨되고 남편 파멸시킨 아내, 부자 되고 가족 버린 배은망덕한 여자. 부모님은 걱정하셨다. 남은 몇 안 되는 친구들도 전화를 걸어왔다. 나만이 침착했다. 걱정 마세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정의는 제 편일 거예요. 나는 최고의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유능한 변호사만 필요했다. 이 게임에서는 증거가 왕이었기 때문이다. 재판 당일 기자들이 법원 입구를 가득 메웠다. 태고는 택시를 타고 와서 일부러 낮고 해진 옷을 입고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울었다. 법원이 저에게 정의를 찾아주고 제 아들에게 아버지를 돌려주기만을 바랍니다. 나는 고급 차에서 내려 우아한 흰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평온하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에서 태고의 변호사는 공격적이었다. 그는 로또 용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당첨 날짜와 우리 이혼 날짜를 조사했다. 불과 몇 주 차이였다. 그는 당첨금이 결혼 중에 취득한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를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악의를 품고 원고를 속여 이혼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 은닉 행위입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다. 피고, 변론할 내용 있습니까? 나는 일어섰다. 태고를 보지 않았다.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제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로또에 당첨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숨긴 이유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은닉하고 있던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태고를 똑바로 가리켰다. 바로 저 사람, 박태고였습니다. 법정 전체가 술렁거렸다. 태고는 깜짝 놀랐다. 피고,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다. 있습니다, 재판장님. 제출을 허락해 주십시오. 청룡 프로젝트 파일이 담긴 USB가 연결되었다. 법정의 대형 스크린이 밝아졌다. 태고 회사의 전체 실제 회계 장부가 나타났다. 계약서, 수익, 지출, 그리고 유령 회사 발거나 건설로의 자금 흐름. 재판장님, 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박태고 C회사의 실제 회계 장부입니다. 그가 저에게 회사가 5억의 빚으로 파산 직전이라고 말하는 동안 진실은 20억이 넘는 순이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그의 아버지 명의의 가족회사인 발거나 건설로 이체되었습니다. 이것이 이혼 전 재산은닉이 아니고 무엇입시오? 태고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항의했다. 이 증거는 불법적으로 취득된 것입니다.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불법적으로요? 아니면 그의 회계팀장, 일말의 양심이라도 가진 분이 저에게 제공해 준 것일까요? 나는 송 부장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태고의 얼굴이 석회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는 떨고 있었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판장님, 그는 제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아무것도 없이 이혼시키기 위해 5억의 가짜 빚을 만들려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다. 그 촌뜨기 바보, 5억 빚 떠안으면 빈손으로 나갈 거야. 태고와 베라의 신음소리, 승리의 찬 웃음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다. 내가 그의 사무실 문 앞에서 녹음했던 것이었다. 태고는 무너졌다. 패배한 채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알았다. 판사는 심각한 얼굴로 망치를 내리쳤다. 원고, 더 할 말 있습니까? 태고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재판장님, 나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박태고 씨의 재산 은닉과 기망 행위는 명백합니다. 법원께서 그의 청구를 기각하실 것이라 확신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는 태고를 마지막으로 쳐다보았다. 지난 5년간 수억 원에 달하는 그의 회사 탈세 증거 전체는 나는 USB 사본 하나를 들어 올렸다. 이미 국세청과 검찰에 전부 제출되었습니다. 뭐라고? 태고가 소리쳤다. 그 순간 법정 문이 열렸다. 검사 2명이 들어왔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박태고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해야 하니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수갑이 태고의 손목에 채워졌다. 바로 저기, 언론 앞에서, 내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다. 단지 증오와 절망의 눈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나왔다. 이 체스 게임에서 나는 이겼다. 그 재판 이후 박태고의 인생은 끝났다. 그의 사건은 일면 뉴스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에게 속은 사업가가 아니라 탈세의 거물, 아내와 아들을 속인 남자였다. 수갑이 채워진 채 일그러진 그의 얼굴이 사방에 퍼졌다. 그는 조셉 포탈, 문서 위조, 그리고 절망적인 마지막 몸부림으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던 베라와 갓 태어난 아들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총 형량은 무기징역에 가까웠다. 1년 후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를 교도소에서 만나기로 결심했다. 용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안녕, 박태고. 그는 유리창 너머로 나를 쳐다보았다. 텅 빈 눈. 날 비웃으러 왔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네가 왜 졌는지 말해주러 왔어. 넌 나 때문에 진 게 아니야. 네 자신의 탐욕, 네 자신의 잔인함 때문에 졌어. 그리고 넌 졌어. 왜냐면 널 파멸시킨 회사, 피닉스, 내가 세웠거든. 내가 루이에게 10억을 줘서 시작하게 했어. 내가 주인이야. 내 돈으로 네 경력을 파괴했어. 그는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그의 영혼은 그 순간 죽었다. 진실은 판결보다 더 잔인했다. 나는 몸을 돌려 나왔다. 교도소 문을 나서자 햇살이 빛났다. 나는 자유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오늘 안드레는 5살이다. 똑똑하고 행복한 아이다. 루이의 리더십 아래 피닉스는 성공적인 그룹사로 성장했다. 나는 존경받는 투자자가 되었다. 다시 결혼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내 아들, 내 부모님이 있다. 한때 나처럼 폭력의 희생자였던 미혼모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다. 어느 주말 오후 나는 안드레를 데리고 공원에서 연을 날렸다. 바람이 불고 연은 높이 날아올랐다. 안드레는 웃으며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벤치에 앉아 계신 부모님은 미소 짓고 계셨다. 나는 내 아들, 내 부모님, 그리고 푸른 하늘을 보았다. 내 마음은 평화로웠다. 돈은 힘이 있다. 그렇다. 하지만 그것이 정의를 찾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도움이 될 때만이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악몽은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은 부와 자유,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했다. 내가 스스로 쟁취한 해피엔딩이었다.